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어제 첫 선을 보인 우리 이신영 아나운서가요. 세상에 입사 때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JTBC에 입사했답니다. 예, 와. 진실 추적자 사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가온 선수, 또 여자 피겨에 떠오르는 태양이었던 신지아 선수, 서울 세화여고 같은 반 친구였다는 거 다 알고 계셨죠? 오늘 3학년 개학식 했는데 세상에 교복 입고 저렇게 있으니까 영락없는 고딩이다, 그죠? 자,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 1000만 원씩 전달을 받았다고 하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신영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사님, 한국연리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 실리콘밸리 삽니다. 유방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받고 있어요. 사반 보면서 매일 위로받아요 하신 김미라님. 아유, 그러시구나. 자, 인천 송도 삽니다. 어느 날 까치 2마리가 창문에 나뭇가지 들고 와서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보냈는데 계속 와요. 운명인가 봅니다 하신 양광희님. 아유, 우리 손흥민이가 축구하러 휴스턴 온다 그래서 딸 윤나랑 태극기 들고 와서 응원했어요 하신 이수희님. 자, 신경주역에서 학생들이 선로에 내려가서 저렇게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무서워서 뭐라고는 못했지만 신고는 했습니다. 위험해 이것들아 하신 이선미님. 자, 울산의 김정희님, 오난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사사바니세이 시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처음 달려볼까요? 예, 1000만 앞둔 왕사남입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이 과거 연기 지도를 해준 인연이 있는, 하지만 이젠 청출 어람이 되어버린 배우 박지훈 씨가 출연하는 왕과 사는 남자. 결국 이거 해낼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이 만든 일명 왕사남은요. 박지훈 씨 한국 영화 나오네. 최초로 단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457년 청룡포를 배경으로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서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현재 누적 관객이 약 921만 명으로 1000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였던 그제 하루에만 약 80만 명의 관람해서 일일 최다 관객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번 주말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범죄도시 포 이후에 약 2년 만에 1000만 영화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배우 박지훈 씨가 이렇게 진짜 뜰 줄 몰랐죠? 솔직히 말하면 못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연기를 잘하고 특히 단종에 딱 어울리는 배역을 맡은 게 아닌가. 순간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마조마했어요. 박지훈으로서 서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1000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말이 좀 학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일이긴 한데, 장항준 감독이 이 개봉 전에 라디오 나와서 예. 뭔가 공약을 좀 걸었어요. 공약. 1000만 돌파하면 뭐 1000만 될 리가 없으니까 전화번호 바꾸고 개명하고 성형까지 할 거다. 그러면서 아무도 못 찾게 다른 나라로 기하할 거다라고 공약을 걸어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쩜 좋아. 그래요.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성형, 개명, 전화번호 바꾸고 기하. 글쎄요. 근데 뭐 그 공약은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900만 돌파하면서 1000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강가에서 어떤 거요? 물장난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이거. 요게 이제 사실 관객들 사이에는 눈물 버튼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고 1000만 달성은 거의 유력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세상에 이런 집이. 자, 첫 번째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노랑, 초록, 파랑, 형형색색 칠해진 엘리베이터 벽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올라가는 버튼만 2개, 내려가는 거 어떻게 가?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라라, 나는 제대로 주차했는데 자동차 엉덩이는 쏙. 옆칸에 주차라도 한다면 200% 확률로 쾅! 자, 심지어 29층 거실 창을 열었더니 말이죠. 난간 하나 없어. 난 여기서 그대로 낭떠러지야. 이거 혹시 곧 철거할 집인가요? 그쵸, 좀 이상하죠. 이 황당한 이 문제 아파트는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입주민 사전 점검이 있어서 아파트에 방문한 제보자가 목격한 상황들인데요. 먼저 주차장 바닥은 좀 마감이 울퉁불퉁하고 주차칸 폭도 일반 기준보다 훨씬 좁아서 정상적으로 주차해도 뒷부분이 저렇게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올라가는 버튼만 2개가 있어서 좀 이상한 상황인데요. 다른 입주민 제보자에 따르면 일부 세대는 창문 밖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서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입주까지 약 1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시공 상태가 조금 미흡하다라면서 우려의 심정을 전해주셨습니다. 조금 미흡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민족의 배달 주문. 자, 그런데 함께 들어온 황당한 요청사항. 집 대문이 좀 빽빽한데 짱돌 아무거나 주워가 손잡이 세르마 치면만 열립니다. 안되면 맞춰놔 주있어. 자, 그리고 배달하러 가봤더니 자, 얘기 들어보시죠. 입구에 밑에 보니까 돌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손잡이에 보니까 또 시멘트 돌이 또 묻어 있어요. 누가 많이 친 것처럼. 그래서 돌 들고 손잡이를 위에서 쳤죠.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밑에 나무 꼬챙이가 하나 있길래 그걸 밑에 끼워놓고 살짝 벌어진 상태에서 돌로 앞으로 세게 탁 치니까 문이 텅 하고 열리는 거예요. 부산 살아있네. 나 이거 뭐 부산 저 기사님들 힘들다 아닙니까? 이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제보자에게 들어온 한 배달 주문인데요. 배송 요청 사항에 최 평론가님, 예. 제가 방금 호응 안 해줘서 되게 무안했죠? 많이 무안했습니다. 네. 길가에 돌을 주워서 손잡이를 내리치면 문이 열린다는 특이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어허. 제보자는 이제 황당해서 배달 직접 가봤는데 예. 실제로 그 집 앞에 돌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치니까 뻑뻑해서 문이 안 열려 꼬챙이를 주워 낀 다음에 예. 돌로 손잡이를 쳐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군요.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잠시 비운 사이 털렸습니다. 자,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배달원이 배달 간 사이 오토바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두리번 오토바이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는 저 남자.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자, 바로 그때 배달통을 열고 쓱 자, 도망가는데 바로 그때 아이고, 한 발 늦게 나온 배달원. 그 사이 남성 저 도둑놈은 골목으로 스르르르르. 아,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네, 지난 1월 20일 저녁 경기도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로 배달은 간 제보자께서 제보를 하셨습니다.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배달을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골목에서 나와서 오토바이 옆에서 이렇게 담배를 쓱 피우는 것 같더니 약간 두리번 하다가 이 배달하시는 분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확신을 갖자 배달통에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이 도둑 맞은 음식 족발이라고 합니다. 족발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그냥. 맛있죠. 예. 이거는 기술자라고 봐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요. 결국은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다음 배달지 가서 이게 절도 사실을 알게 됐고요. 손님하고 식당에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식당에서 새롭게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음식이 재배달되긴 했는데 경찰에 당연히 신고를 했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곧 검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사분이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저 인간 잡히는데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동전은 돈 아닙니까?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남성입니다. 며칠 전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차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갔는데 마침 체크카드에 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따로 안 써서 매번 카드 통장에 돈을 넣어서 쓰거든요. 근데 주말이라 은행도 안 열어서 어쩔 수 없이 차에 놔뒀던 저금통을 깼습니다. 세보니 대략 6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중에서도 500원짜리만 골라서 4만 원만 주유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에게 4만 원 주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계산을 하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예, 무슨 일이시죠? 기름값 계산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4만 원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동전으로 계산이요? 아이고 이게 80개 정도 되는데 이거 금방 세요. 제가 세드릴게요. 잠깐만요. 안 돼. 나가세요. 이거 기름을 넣고 있어요. 지금 기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영업 방해 하시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데?
아니 동전을 제대로 세고 있는 제 등을 떠밀면서 밖으로 내쫓더니 진짜로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사장은 저한테 동전으로 계산한다고 미리 말을 해야 됐다. 요즘 누가 동전으로 계산하냐 계속 화를 냈습니다. 결국 경찰이 온 뒤 100원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풀려나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도 않고 수치스러운 마음만 듭니다. 아니 동전은 돈도 아닌가요? 500원짜리로 계산하는 게 그렇게나 잘못인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손님입니다. 이 양반이 아주 호강 날라리가 났고 아이 땅 파봐 500원짜리 나오나 아이 동전 80개 그거 확인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영업방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이깟 일로 경찰 부르는 게 정상이야? 동그라미. 두 분 조금 느렸어요. 다음 사연자 사장입니다. 야, 너 뭐 돼? 너가 뭐라고 네가 준 동전 80개를 내가 세고 있어야 되는데 이보셔. 요즘은 버스도 동전 안 받아. 이거 왜 이래? 됐고. 기름 안 팔어. 약 올리지 말고 저리 가, X. 자, 최영진 평론가님. 네, 아무리 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좀 가속화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현금, 동전 여전히 이제 현금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요즘은 현금 안 받는 매장은요.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거 100원짜리로 드렸으면 조금 제가 이제 X로 갈 뻔했는데 아하. 그래도 500원짜리 80개 정도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는 현금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뭐 약간 뭐 1,000원 미만이나거나 이럴 때 현금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동전을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갑이 무거워져서.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동전 좀 내도 될까요? 그러면은 열 사장님께서 그럼요 이러면서 다 받아주세요. 근데 저는 500원짜리인데 이거를 왜 안 받아주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네, 500원짜리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요 정도 금방 헤아릴 수가 있거든요. 뭐 100원짜리, 10원짜리도 아니고 500원짜리면 그걸 나쁘게 볼 이유도 없고 똑같은 돈이죠. 그 1,000원짜리면 어떻고 만 원짜리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뭐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뭐 경찰 더 말도 안 되죠.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 가족분들도 돈은 지폐만 돈이냐, 동전도 돈이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80개를 어느 세월에 세겠냐, 세준다 해도 좀 민폐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마구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 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한두 개쯤은 가능하겠지만 모든 면에서 정점에 오를 수 있는 건 오직 로보락뿐. 로보락의 혁신. 당신에겐 확신. 로보락. 하얀색 크림 바르니까 건조하지 않아서 잘 자요. 진심은 피부로 느낀다. 아토베리어 365 크림. 푹신한 매트리스로 바꿨다며. 맞아. 탄탄한데? 그것도 맞아. 어제는 푹신하게, 오늘은 탄탄하게. 매트리스 경도를 원하는 대로 바꾸다.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인도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이 보복운전 시비에 휘말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차량이 길을 막아 세운 뒤 집단 폭행이 벌어졌고 사건은 1년이 넘도록 첫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짚어봅니다. 야, 이거 진짜 인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차도 인도 아니고 인디아. 그렇죠. 네, 제보자는 인도 뭄바이에서 근무 중인 40대 주재원이신데요. 사건은 2024년 12월 31일 평소처럼 퇴근하는 길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보자 차량 앞에 흰색 차량 한 대가 달려가고 있죠.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급히 다시 복귀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놀란 제보자가 이렇게 상향등을 저렇게 켭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밟으면서 위협적으로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제보자가 경적을 울리지만 가해 차량이 결국
저 보세요.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야야야야야. 근데 심지어는요, 아예 차량 앞으로 가로막으면서 차를 세우죠. 차를 세웠어. 곧바로 나와, 차문이 살아. 열리고 안에 보시면 건장한 인도 남성 3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내렸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충격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차에서 내리는 장면까지 확인을 하셨잖아요. 예. 뒷좌석에 내린 안경 쓴 남성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내린 덩치 큰 남성 2명은 위협적인 태도로 제보자 차량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두 남성은 거칠게 항의하더니 오, 와우. 저 보세요. 예, 갑자기 제보자의 차량을 향해서 주먹을 막 휘두르기도 했고요. 오. 앞 유리창을 내리쳐서 또 금도 갔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힘으로 뜯어내는 등 파손 행위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때 인근에 있던 교통경찰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가해자들의 폭행이 잠시 멈춘 건데요. 이후 제보자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차량에 올라타 그대로 출발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보자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상대 차량의 번호판과 가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통경찰이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도주하려는 가해 차량 막아서는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인도식 해결 방법. 자, 무슨 해결 방법? 직접 만나보시죠. 사람이라든지 뭐 차 번호판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쪽 차에 가서 앞으로 이동해서 번호판을 찍으려고 할 때 그때 차가 움직여가지고 제가 쓰러졌던 그 상황입니다. 치여가지고. 그쪽에서 그 차에 있던 그 사람이 한 명이 내려가지고 저를 들고 또 하다 보니 내동댕이 좀 몇 번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이제 갓길로 끌어서 내고 그 차는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갔던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현지 그 교통경찰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이 제보자께서 그 차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찍으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사진을 찍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 차가 그냥 이 제보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진 상태에서 뭐 또 경찰 또 불러달라, 뭐 구급차 불러달라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는데 하지만 이들 뭐 불러주기는커녕 구호하기는커녕 옷을 거칠게 붙잡아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또 강제로 갓길 쪽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닥에 쓰러진 제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 경찰 뭐해? 근데 여기서 문제점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요. 예. 멀리서 촬영돼서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제보자가 이 가해자들에게 끌려간 뒤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좀 담겨 있었어요. 문제는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오네. 나옵니다. 저렇게 이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조금 멀지만 일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요. 교통경찰이 보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사실상 방관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제보자가 제발 저 사람 좀 잡아달라고 항의했습니다만 오히려 교통경찰은 제보자에게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거듭된 요청 끝에야 경찰이 병원으로 데려다 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 제보자는 현지 변호사로부터 이거 살인 미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듣고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후 확인한 기소장에는 단순 상해와 기물 파손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뒤 현장을 벗어난 부분은 혐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1년도 넘었는데요. 아직 첫 재판도 안 열렸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요. 실제 이 사건이 2024년 12월에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온 상황이고 올해 5월쯤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올 5월에? 가능성이 있다는데 가능성. 이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이 3명 중에 1명이 상당한 재력가고 나머지 2명은 보디가드인데 뒤에서 내렸던 안경 쓴 사람이 아마 고용주고요. 어쩐지 저쪽에 있는 사람. 덩치가 좀 있더라. 예, 앞에서 내려서 막 까불었다 해야 되나요? 폭력을 행사한 2 사람은 보디가드, 경호원이라고 보인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마 외국인이 피해자기 때문에 재판도 조금 늦어지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좀 외교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좀 돼야 되는 거. 왜냐하면 교통 경찰이 이런 치안도 봐야 되거든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옆에 보이는데도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와한이 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 저 남자가 저 앞에 있는 네. 남자가 좀 힘 좀 꽤나 쓰는 재력가로 추정이 됩니다. 하하. 뒤로 싹 돌아서지요. 그리고 저 덩치 있는 저 남성은 보디가드다. 자, 이 진짜 이 제보자께서 뭐 이영만리 외국 땅에서 지금 참 이런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불합리한 상황 아닙니까? 예,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편안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곧이어 다른 남성과 여성이 침대에 걸터 앉아 대화를 나누고 집안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쿵쿵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이번 제보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주목 좀 해주십시오. 나라면 어떤 판단을 할까 이것도 좀 다들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난달 14일입니다. 설 연휴를 맞고 이 제보자 가족들은 일본에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도 맡기고 하여튼 준비를 해서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기 전날에 전화가 옵니다. 미용실 운영하는 처형인데요. 처형. 동생한테 이제 아내가 전화 와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약이 있는데 혹시 너희 집 혼자 잠만 자고 가도 돼?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보일러 안 틀고 나와서 집이 냉골이니까 라면서 애둘러서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 가족은 기분 좋게 여행을 마치고요. 14일에 갔다가 17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 여행 중에 언니한테 이렇게 카톡을 받은 겁니다. 내 아내가, 제보자의 아내가. 그래서 근데 냉골이어서 우리 집 못 잘 것 같아. 이렇게 사실상 거절을 한 거죠. 자, 그랬을 거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행을 잘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자, 집 문을 이렇게 딱 열어봤어. 뭔가 낯선 자의 채취가 확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17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해서 첫날은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도착을 해서 아무도 그냥 모르고 잤어요. 오후에 와서 보니까 막 좀 이불이 지저분해져 있고 뭐 흘린 자국 아니면 음식물 묻은 자국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안 했던 물건이 거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의 위치가 좀 바뀌었다든지 그걸로 봐서는 누군가 들어와서 뭘 하고 갔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와이프한테 홈캠을 보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처형, 아내 언니가 지인들을 데리고 내 집에 와서 저렇게 놀았다. 그렇죠. 본인 집이면 조금만 바뀌어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제보자에 따르면 여행을 다녀온 뒤에 집안이 전보다 훨씬 더러워져 있었대요. 바닥에는 머리카락 뭉치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었고 이불에는 음식물 자국이 있었고 물건 위치도 좀 여기저기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냉장고 위치까지 달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 제보자가 아내한테 아이들 때문에 설치해둔 안방 홈캠을 좀 확인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안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그쵸. 안방 내부만 촬영돼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배달 음식을 시킨 뒤에 술을 마시는 듯한 그런 소리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처음 보는 처형의 지인들이 외출복과 양말을 신은 채로 제보자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점인데요. 처형은 말리기는커녕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수다를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은 처형 일행이 들어온 시점부터 약 40분 정도 촬영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처형이 홈캠을 직접 꺼버리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부부가 같이 쓰는 침대 위에 처형이 와도 그냥 좀 그런데
처형의 지인들이 와서 양말을 신은 채로 막 퍼질러 누워 있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홈캠에 담긴 녹음이 됐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유, 좀 치우고 살아라 좀. 아유, 자,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들어보시죠. 야, 근데 치우고 살아. 그 같은 게 있어. 근데 애기하는 거 있어. 너한테 얘기 좀 해라. 치우고 살아라고. 애가 둘이야. 애가 둘인데 나도 하라는데 나도 X3에 가고 있는데. 얘네 일본어로 지금 기억했나 보네. 대구가 일본어로. 이야. 돈이 많아? 오빠 저 안에다 피고 올래? 저 지역이 결혼은 나빠. 근데 일본 여기까지 나빠. 이거 지어가지고. 오빠가 정말 잘 살았다. 진짜. 오빠, 내 앞에서 봐주는데 어떡하지? 내가 야, 남자야? 아, 좀 놀랍다, 그죠? 네. 이제 뭐 너무 싫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이제 뭐 홈캠에 담긴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너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뭐 애기들 좀 뭐 키우는데 좀 지저분하다 뭐 이러면서 치우고 살아라.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담배를 피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도 들렸고요. 뭐 이런 기분 나쁜 소리들이 들렸어요. 근데 이 제보자께서는 당일에 떠나려고 하는데 애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급하게 먹이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오느라서 좀 정리를 못했는데 뭐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까지 훈수까지 들어야 돼서 더 기분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평소에 처가 식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처형한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큰 배신감이 크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인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 찝찝해가지고 침구 그리고 그 뭐 지인이 입었다는 반바지 다 버렸다고 합니다. 자, 뭐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그냥 좀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뭐 해결하면 되지 뭘 또 이걸 제보를 하냐 뭐 이런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처형의 태도 때문에 제보를 하셨다고 해요. 예, 결국 이제 태도가 다 저렇게 이제까지 촉발된 것 같고 제보자가 홈캠 영상을 보내면서 이제 집에 들어왔냐라고 물어보자 처형은 미안하다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니까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제보자가 그러면 일행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라고 하자 처형은 일 크게 만들지 말자. 가족 일은 가족끼리 끝내자. 남들한테 처형이 그랬다고 하면 안 창피하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책임은 나한테만 물어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입히는 건 싫다라고 했는데 제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인부터 감싸는 그 태도가 더 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처형은 직접 청소기 돌리고 뭐 쓰레기까지 치워서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행동은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고소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내가 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서 결정은 지금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박 변호사님, 네. 그 제보자께서도 저희한테 무슨 가족끼리 벌어진 또 이런 문제를 방송국에 제보까지 하느냐라고 내가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거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아유, 뭐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런데 이제 법적인 부분,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주거 침입죄 부분인데 가장 결정적인 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게 조금 안 좋아요. 두 번째, 애둘러서 표현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표현했어야 돼요. 오지 마. 예. 그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비밀번호를 준다는 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를 허락해 준 그 권한을 부여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엄밀히 따져보면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이어갑니다. 노트북을 배송시켰는데 상자 안에 노트북이 아닌 옷이 들어있었다는 30대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범인의 정체와 해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노트북을 배송받았어요. 택배 상자 왔습니다. 탁 개봉을 해봤더니 낡은 패딩이 있더라.
그렇죠.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어요. 이제 제보자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분이신데요. 원래 쓰던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한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지난해 2월 24일에 230만 원대 노트북을 주문하셨대요. 다음 날 점심쯤에 문 앞 배송 완료라는 알림을 보고 또 마침 회사와 집이 5분 거리여서 그냥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집에 들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택배 상자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고 박스 테이프도 군데군데 들떠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누가 입다가 만 것 같은 낡은 검은색 패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패딩이 들어있었다. 배송이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그날 당일에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보자분이 진짜 어지간한 탐정 뺨칩니다. 최영진 평론가님. 예, 이제부터 이 제보자의 활동들로 행동들로 수상한 점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제보자가 구매한 노트북은요, 일단 외국 브랜드였고 좀 흔치 않은 모델이었는데 같은 모델 같은 사양의 노트북이 동네 중고거래 앱에 미개봉 급처라고 딱 올라왔고요. 230만 원대 새 상품을 무려 90만 원이나 낮춰서 150만 원대에 좀 올린 거예요. 이때부터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왔어. 예.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에게 이거 왠지 내가 주문한 노트북 같다라고 말했더니 직장 동료가 그러면 내가 대신 구매자인 척 판매자와 한번 채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자, 판매자는 내일 구매 가능하다면서 이틀 전에 샀는데 현금이 필요해 반품하려다가 파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했고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딱 받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제보자는 동료에게 받은 번호를 카톡에 등록을 해서 송금하기 버튼을 딱 눌러보니까 가운데 이름만 빼고 성과 끝, 그러니까 모땡모 이런 게 표시됐고요. 최땡진. 그렇죠. 최땡진으로 중고거래 앱에서 친구 정보 확인해 보니까 이름 두 글자 형진 요게 보인 겁니다. 조합을 하면 최영진. 그래서 최영진이구나. 이 조합이 맞춰진 거고요. 혹시 노트북 최근에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자, 노트북을 배송받지 못한 날 심지어 같은 동네 중고거래 앱에 해당 모델 노트북이 올라오는 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없다. 이런 것 같아서 배송 완료 문자를 받은 다음에 5분 거리 집을 바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노트북과 패딩, 이 바꿔치기 할 시간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여러 정황상 범인은 배송기사가 아닐까 이런 확신을 좀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께서 그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배송기사 이름, 전화번호 빨리 했답니다. 자, 그런데 노트북 판매자와 이름은 똑같았지만 전화번호는 또 다르더라. 바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이 고객센터를 통해서 배송기사의 입장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제보자와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아마 지금 기사님께서는 다소 조금 다른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범인이 아니래요? 그 상품은 그대로 배송한 거고 배송 과정에 특이사항은 일단은 별 없었고 본인은 그 노트북을 절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주고 있어서 자기는 똑바로 배송을 했고 자기는 절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객님께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환불도 안 되고 새 노트북을 살 수도 없고 저는 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 왔어요, 이제. 자, 그런데 배송기사와 저는 아니에요. 똑바로 배송했어요라고는 한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죠. 이제 배송기사는 이제 잡아떼고 있는 거고요. 이 고객센터에서는 맨 처음에 전화를 하셔서 이 제보자께서 그 배송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다. 혹시 뭐 그쪽에서 알아내시는 거라면 확인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은 맞다. 그런데 연락처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최영진은 맞는데 번호는 다르다. 네. 그런데 사실은 업무폰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맞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딱 얘기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지금 동네 중고 거래 앱에다가 노트북 판매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센터에서도 알아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보자께서는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 진행 후에 고객센터하고 통화를
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도 이렇게 지금 우리 이 배송기사는 절도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라고 고객센터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이 직장 동료 그 노트북을 사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 배송기사 노트북 팔려는 사람한테 내가 뭐 너무 이제 그냥 충동구매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구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가격을 뚝 떨어뜨려서 130만 원 정도에 뭐 사라고 이거 경찰한테 팔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노트북 판매자가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자, 그럼 그 노트북 판매자와 배송기사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친구가 준 선물,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날에 경찰 형사가 배정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사람 전화를 해서 경찰서로 그 노트북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뻔뻔하게 그걸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판매하는 거라고 했대요. 그냥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경찰이 계속 압박을 줬더니 그제서야 실토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뭐 아이 아빠인데 뭐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가 그런 거 봤다고 가져간 거 봤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죠 그냥. 돈이 없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우면 다 물건을 훔쳐다가 그렇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 세상에 잡았어. 네, 아주 탐정 같아요. 최영진 잡았어. 최영진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친구 얘기를 하더만 결국은 실토를 합니다. 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아이 아빠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가져갔다. 경찰에 실토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뻔뻔하게 부인하다가 이렇게 뒤늦게 인정하는 모습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웠고 심하죠. 이거는 절도가 아니고 횡령이에요. 갖고 있던 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 벌금 7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불은 받았다고 해요. 이 택배 기사였는데 업무에서 당연히 배제가 됐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적한 여행지에서 단둘이 산책도 하고 바다도 보며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모녀. 맛있는 밥을 먹으며 다정하게 사진 찍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후에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던 딸의 표정이 웬일인지 어둡습니다. 엄마를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졌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연 말이죠.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 교수님, 너무너무 슬퍼 진짜. 네, 슬픕니다. 50대 제보자신데요. 위로 오빠만 셋이 있는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뭐 시골에 있었지만 꽤나 크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굳이 뭐 딸까지 공부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 준비물, 뭐 용돈 이런 거를 잘 얘기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빠들은 공부를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대학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딸은 공부를 하는지 뭐 안 하는지 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뭘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빠들은 다 얘기하지만 이 딸은 뭐 요청도 못하는 상황에서 반항심도 생긴 적이 있어서 집도 나가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도 오빠들도 이 딸이 동생이 집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체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발버둥 치는 차원에서 가출을 했더니 가출을 한 줄도 몰라. 아예 관심이 없어. 투명인간이야 그냥. 그래서 이참에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제보자는 오빠들과 다르게 공부에 대해서 욕심이 조금 있으셨는데요. 부모님께서 지원해줄 마음이 없다는 걸 좀 아셨대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친척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제 본인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도 자기 집에서 일을 다니는데 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보자분이 긍정적이신지 엄마의 무관심 덕분에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하면서 혼자 생활하는 법을 터득했다. 또 경제관념도 빨리 자리 잡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참 서러운 게 가끔 집에 내려가도 오빠들밖에 모르는 엄마 때문에 괴롭기만 하고
또 심지어는 하필이면 생일도 비슷한 둘째 오빠한테 맞춰서 생일을 끼워서 축하받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도 부모님 도움은커녕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을 드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또 나이를 좀 더 내가 먹으면 엄마를 이해하는 날이 오겠지 했지만 감정의 골은 더 깊어만 갔다는 것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시골에서 며느리들 주려고 김장을 해. 근데 배추를 심어서 김장을 하는데 배추가 적었어. 어제까지 나랑 통화를 했는데 나한테 김장한다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새언니들은 와서 다 가져갔대. 엄마 말로는 뭐 오빠들도 뭐 해준 게 없다라고 엄마는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저거를 예.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때 김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한테 김장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새언니하고 전화하다 보니까 요번에 김장 너무 맛있던데 라고 받았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본인만 빼놓고 언니들, 오빠들한테는 새언니들, 오빠들한테는 다 줬다라는 거겠지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보자가 애 낳았을 때는 이 엄마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새언니가 애 낳았을 때는 밤새 끓인 그 사골국에 미역을 갖다 넣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너 오빠들한테 그 특별한 거 해준 게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엄마랑도 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결정적 사건이 생기죠? 예, 맞습니다. 그 제보자가 약 1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만 그 오빠들은 이게 나중에 엄마가 많이 걱정하실 거니까 나중에 회복 무렵에쯤에 이렇게 알리게 돼서 알게 되신 거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제보자는 이게 내가 엄마에 대한 애정이 생각보다 크구나. 연세도 있으신 만큼 지금부터는 엄마와 시간 보내면서 내가 이런 걸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집을 나와서 생활했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산 시간이 짧았는데 그래서 엄마와 단둘이 조금 길게 국내 여행을 가기로 한 겁니다.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엄마와 그동안 밀렸던 수다를 또 떨었고 밥도 해드리고 목욕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소소한 일상을 좀 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는 정말 행복해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보자의 마음도 풀리는 듯 했습니다. 풀리는 듯 했다뇨? 그쵸. 듯 했던 거죠. 겉보기에만 그래 보였던 거죠. 이제 여행 후에는 제보자와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뭐 길게도 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최근에 친정에 갔는데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오빠들 좋아하는 만두 못 해줬다고. 그래서 직접 만두피부터 만두소까지 만들고 빚고 찌고 얼려서 오빠들 집에 보내느라고 집이 난장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마. 잔소리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작 그 많이 만들었던 만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내 만두는? 했더니 뭐 다 갖다 줬지 하는 거예요. 정말 오빠들을 위한 만두였던 거예요. 제보자는 그동안 여행하면서 단둘이 있을 때 진짜 행복했는데 오빠들이 끼어드니까 나는 결국 좀 뒷전이구나.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러웠다고 합니다. 자, 김치도 그렇고요. 만두도 그렇고. 자, 엄마한테 말이죠. 정말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 놓으셨답니다. 직접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시죠. 엄마 전화를 좀 피했어요. 왜 요즘에 전화를 안 하니?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좀 서운했어. 그랬더니 네가 뭐가 서운하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평생 안에 이렇게 우애를 끊어놓을 것 같으면 인연을 끊고 살자.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딸이 서운하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서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되나. 교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만나는 케이스의 내담자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애정이 결핍되고 애착이 결핍되면 50대가 아니라 70대가 되어도 마음이 뻥 뚫리고 항상 배가 고프고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는 아주 그냥 옛날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 남아 선호 사고를 너무나 뿌리 깊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뭘 잘못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사고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하는 딸은 너무 서운하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이제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착 문제는 사실은 이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이 어머니한테 그냥 뭐 너무 기대를 하시거나 너무 알아달라고 얘기하셔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서운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알아들으실 수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거를 따님이 못하실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문가가 좀 어머니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기도 좀 그런 방법도 좀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케이스의 대부분은 이 보호자나 양육자가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정성으로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방향이 사실은 더 옳은 방향이기는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어차피 사람 안 변하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범죄나 이런 법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차량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고요한 도로. 그 순간 정막을 가르는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검은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더니 쾅! 그대로 나무와 철제 울타리를 들이붓는데요. 마당은 쓰러진 나무와 철제 잔해들로 뒤덮이면서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리에 집안에 있던 남성이 나왔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당을 바라보는데요. 현재 운전자와 집주인이 보상 문제를 두고 협의 중이라 합니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마당에 내놓은 소파 위에서 아이가 꼬물꼬물 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베개를 밟고 소파 위로 올라가더니 난간을 넘으려고 합니다. 그대로 추락하려던 그 순간 보호자업 이를 있어! 발견한 녀석 빨리 와! 겁지겁 달려와서 잡았다. 쏙 들어 올립니다. 잡았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여성이 아이를 안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어른들은 마당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아이가 또다시 소파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엔 남성이 아이를 덥석 잡아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데요. 결국 문제의 소파 그래. 멀리 치우고 맙니다. 아이의 끝없는 도전 정신에 부모의 심장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남성이 한 피자 가게로 들어갑니다. 직원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무언가 슬쩍 내미는데요. 뭔데요? 직원은 남성이 건넨 것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이내 신기하다는 듯이 웃어 보입니다. 뭔데? 그러고는 동료에게 다가가서 남성이 건네준 것을 보여줍니다. 직원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 네. 남성이 준 것이 무려 30년 전에 발급된 피자 무료 쿠폰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직원은 흔쾌히 피자를 건넸고요. 기념으로 간직하라면서 쿠폰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독서 목표를 달성해 받은 쿠폰이라고 하는데요. 30년 만에 받은 피자의 맛. 맛있나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우리 안을 두리번 거리는 남성. 보여야 할 게 보이지 않죠. 텅 비어있는 우리를 발견한 남성은 황급히 주변을 살피는데요. 소? 남성은 인기척이 들리는 주방으로 급히 향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찾고 있던 코끼리가 떡하니 있었는데요. 주인을 발견한 코끼리는 나쁜 짓 하다 들킨 아이처럼 하고 굳어버립니다. 어떻게 들어갔어? 주방에서 한바탕 신나게 놀았는지 양념통과 조리도구들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는데요. 주인이 나와라고 하니까 사고뭉치 코끼리 비저분분을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나왔어. 낑겨 나오는데요. 코끼리가 빠져나온 주방 상태를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미안한지 코끼리답게 코로 애교를 부려보지만 주방 치우는 생각을 하면 이 정도로는 용서가 안 되죠. 박 변호사님. 이런 울음을 냈습니다. 코끼리 울음소리.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